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22일간 시작이 되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하고 30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본투표는 6월 3일 날 시작이 됩니다.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야 이미 대선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서서히 대구에서 서울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지는 전 대통령의 탄핵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최민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 관저에서 나오는 날짜가 이제 서서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유진 아나운서 11일이면은 사흘 뒤죠. 이거 주고요. 예. 그리고 이 11일이 금요일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금요일이었죠. 되는 예.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날 관저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부터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들이 서초동 사저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이 속속이 그래요? 포착이 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김유진 아나운서 말대로 네. 서초동으로 가는가 보네요.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는 일단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들을 고려해서 경호 계획을 세우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단은 서초동으로 가긴 가는데 다만 이후에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은 직원들에게 위탁 분양도 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제 탄핵이 됐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남은 게 경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호 인력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담당하는 이 경호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법에 다 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호법 제4조를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 10년간 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 가족에 대해서도 이 경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또 이 경호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등에 대해서 현재 경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의 그 대상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권양숙 여사 등 굉장히 많은 인원을 현재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어서 예.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배정할 이 경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가 또 확정이 되면 또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여기 좀 특이한 인물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권한대행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하고 있나 봐요.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권한대행은 아니지만 예. 장기간 87일 정도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호처에서 경호의 그 대상으로 설정해서 경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민감한 통치 정보 그리고 정보의 그
위협 가능성 이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로 하느냐입니다. 청와대였죠. 이제 용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을 계속 앞으로 이번에 이제 만들어질 다음 정부건 그 다음 정부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써야 된다라는 누구냐 어떤 정당이 집권했을 때냐를 떠나서 네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 문제도 이유가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조금 용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 보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다시 가느냐. 맞습니다. 여기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거론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정을 저질러서 탄핵이 된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걸 세종시. 네,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옮겨갈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용산에서 계속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옮기지 예.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용도 상당할 테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왜 세종이 나오는지 이건 변호사님 세종으로 가려면은 이 청와대로 다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세종을 얘기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세종시로 이 행정수도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 대선에서도 이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듯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도 계속해서 이 세종시의 명품 집무실을 만들겠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60일밖에 없습니다. 예. 60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충분한 이게 시간이 확보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예. 근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보안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세종시 부분으로 집무실을 옮길 그러한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충청권에 대해서 그 표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요. 최 변호사님. 가게 되면 만약에 세종으로 간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그 행정 수도를 옮긴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그 세종시로 행정기관의 대부분 많은 기관들을 옮기려고 이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법적인 어떤 그런 예. 문구를 내세워서 위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개헌이나 어떤 추가적인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잠깐 청와대로 가려면 보안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대통령들이 있던 자리여서 뭐 보안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좀 걸림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면서 개방을 개방했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개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보안 문제를 갖추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0일 정도까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이 모든 거를 갖춰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언제 이게 개방이 막힐지 모른다 예. 해서 빨리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관람객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탄핵 선고 직후에 평소보다 관람객이 한 3배가량 3배요? 네,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결정할 문제죠. 그때 국민들의 아마 여론, 의견을 수렴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한 일이 최근 들어서 이 탄핵 관련해서는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여기요 저희가 사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이 탄핵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언쟁 중에 폭행 사고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 노선을 함께 운항했던 기장과 부기장이 벌인 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말싸움이 격화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결국 쌍방 폭행을 해서 둘 다 다쳤습니다. 심지어 기장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현지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대한항공이 대체 인력을 급히 보내면서 운항의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게 되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 이 정도면 제법 큰 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폭행은 아닌 것 같고요. 기장이 입은 것은 우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 구급차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구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기장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마 그때 일어났던 폭행의 정도 굉장히 중했을 것 같고요. 예. 입은 상해의 정도도 꽤나 중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단순히 회사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 돌아와서 서로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안전한 운행,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지금 대한항공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벌위원회를 열어서 그 폭행, 쌍방 폭행을 했던 당사자인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면직 처분을 하였고 면직. 예.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상당한 그 중징계로 보이는데 그 중징계의 배경에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비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안전에 유의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신체를 가하는 어떤 폭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중징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맞습니다. 비행사들이 불복을 했어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동료 조종사들도 이게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면서 좀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고려됐던 것이 사건이 조종석이나 이런 기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다. 이런 부분이 내부 규정에 있었는데 예.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면직 정도 할 수준이 맞느냐,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 실제로요. 일반인들 최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다퉜다 해서 뭐 상담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면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금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우리 직장 내 상사와도 이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금기어처럼 여겨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목도하는 바는 이 서로 댓글로서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이랄지 그냥 욕설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광화문을 오가다 보면은 서로 다른 진영끼리 또 만나서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회한 현장에 가더라도 예. 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내용입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이 4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도 있고요.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 법카 유용에 대해서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그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공판 절차와는 달리 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 앞서 그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했지만 예. 금일 오후에 있었던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공판 준비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판 준비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 사실의 구체적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앞으로 어떻게 소송 그 공판 절차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공소 사실 쟁점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에게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개였는데 공판 준비일이 있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네. 본인 재판에는 출석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화 의혹 관련한 것이 이제 업무상 배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공판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이제 준비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예. 출석 당시에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한 본류 재판에는 증인으로 여러 번 소환이 되었는데 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서 왜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근데 본인 관련한 이 대장동 재판에는 오늘 출석을 했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 바로 이 해당 재판부가 최근 변경되었죠. 예. 그래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서 이번 기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 갱신 절차가 좀 끝나야 또 구체적인 이 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서요. 오늘 그 갱신 절차를 마저 이어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궁금한 점이 최 변호사님 그 부분이에요. 이 위중교사 2심 같은 경우 걸심 공판이 언제인가 보니까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은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선이 펼쳐지는 날이에요. 물론 결심 공판이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긴 하지만 만약에 6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은 재직 기간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걸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재직 기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소추의 개념에 과연 검사의 기소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또는 재판까지 광의로 이제 포함을 시킬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학계나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다분히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사례나 전례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치르면서 저희가 어디에 기소됐다, 뭐 재판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그런 소식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개의 혐의를 받았고 유죄 판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34개의 혐의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듯이 6개의 혐의만 받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것이 어떤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그것이 멈춰질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의 모델을 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8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헌재나 대법원이나 법무부 등 4개의 기관에다가 이 84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똑부러지는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지만 좀 여전히 여진이 있는 거 불씨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결심 공판 날짜를 바꾸는 방안은 어때요?
근데 전 바꿀 가능성 굉장히 농후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도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구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선일 날 피고인이 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출석합니까? 최후 변론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아마 조만간 이 공판 기일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통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늦으면 5월에 있을 이 공판 기일 때 아마 이 공판 기일, 이 결심 기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대표도 이야기하겠지만 재판부로서도 뭐 하루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한다든지 그걸 논의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그 전으로 당길 가능성. 왜냐하면 그 이후가 되면 또 기일을 잡기가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보다 조금 당겨서 결심 공판 기일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고요. 대통령 명의 2명의 재판관은 지명을 했습니다.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퇴임을 하죠. 그 두 분이 대통령복으로 임명이 된 분이었는데 그 후임을 한덕수 대행이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하고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특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서 고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굉장히 지속돼 왔잖아요. 예. 특히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정도로 맞아요.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라고 예.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야권에서는 일단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그렇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왜 이제야 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면서 계속 야당에서는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부분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으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라라고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구했었고요. 또 한덕수 대행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되고 선고가 나오니까 이제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야권에서는 현재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 논란이 되는 거는 2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문영배 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두 분이 퇴임하고 새로운 두 분이 오게 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오게 되는 셈이다 보니까 워낙 정치권에서 이 내용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은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오버한 것 같다. 이 2명의 후보자 때문에 그런데 이완규 후보자와 함사군 후보자인데 특히 김유진 아나운서 먼저요.
왜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완규 법제처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후보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예.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도 뭐 정치권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상훈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그 엘리트 법관으로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으로 이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 2020년 11월 달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드루킹과 같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예. 기소된 사안에서 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고은 변호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직무정지와 권리는 법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권리 상태여서 임명이나 지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덕수 대행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거든요. 이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어떤 국회 측 추천 몫이나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한 적은 있지만 예.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어떻게 형성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과연 합헌인지 이 부분은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법적 논란이 될 검토가 수 있다. 필요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충분히 실익이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일단은 지명의 효력부터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재판관들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임명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최초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추천 몫을 지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지금 이 2명 부분에 대해서 지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국정 운영이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비해서 나는 지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회를 예. 밝히긴 했는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 이유가 헌재법에 이 심판 정족수 규정이 있거든요. 23조를 보시면 7인 이상의 재판관이면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명의 재판관이 없더라도 40여 재판관이 합류가 되면 7인의 재판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나 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행사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면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권한끼리의 충돌, 그러니까 침해되는 상황에서 그걸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침해받는 거는 차기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이 40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또 이 국회 측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그렇죠. 것이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에 있을 이 대통령이라는 또 행정부의 권한이 충돌되는 것이라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좀 이거 논란이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백종원 대표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뭐 품질 논란, 원산지 위반 혐의 등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좀 영상을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반성도 하고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사과 주스를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림은 죽이겠다. 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구나. 어이, 사과 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영상으로 보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들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논란도 있고 이런 LPG 가스통을 두고 조리를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다가 주주 쪽에서 뭐 사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술자리 면접 논란이 이번에 불거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본 코리아 얘긴데요. 예.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서 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예. 어제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인과 함께 더본 코리아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류 접수 후에 정식 면접을 본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 더본 코리아 소속 부장으로부터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원자는 부장이 직접 부른 자리다 보니까 사실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입사 지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거절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고은 변호사 이거 말고도 여기서 주고 한 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2차 면접이라면서 술자리로 부른 것도 문제인데 예. 한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불러내서는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다른 술자리인데 취소하고 왔으니까 술을 좀 먹어라 라면서 술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술을 잘 먹어야 된다. 너 술 잘 먹게 생겼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 남자친구는 없냐라고 물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예희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장대로 본다면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김유진 아나운서 또 뭐 네. 백종원 대표를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자신이 백종원 대표와 함께 나온 영상 같은 것도 보여줬다고 예. 하고요.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가 술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술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지원자한테 했다고 해요. 예.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사실 이 회사 들어오려면 대표도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술 잘 마셔야 되나? 주는 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예, 받아들일 예, 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전의 점주도 자기 전권으로 합격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능력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여러모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이 제보자는 합격을 했는데 최 변호사님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또 있었어요? 그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을 받고 그 합격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도 그 해당 부장이 예. 그 A 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손을 올렸다 이런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 씨의 옆에 있었던 지인이 그런 부장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게 뭐 문제가 되냐, 내가 무슨 문제되는 행동을 했냐,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약간 다소 황당한 그 입장을 보였고 반응을 예. 보였고요. 그 이후에 A 씨는 이후에는 술자리나 이런 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보자의 진술과 좀 주장으로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요즘 회사에서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큰일 나죠. 큰일 예. 납니다. 어디 신입사원 뭐 입사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나와라. 입사해서도 이 술자리 꼭 그럼요. 와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도 부장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요즘 회사 내에서의 일들이
너무 잘 알려지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요즘 모든 것이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장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A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부장이 요구하는 술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부당한 대우가 돌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A 씨에 따르면 장사가 잘 되던 메뉴를 접고 자꾸 다른 메뉴로 바꾸라는 지시가 이 부장으로부터 내려왔고 급기야는 시장 초입에 있던 식당 위치를 더 안쪽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더 안쪽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까지 혹시 그 부장한테 잘못 보인 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하거나 누군가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일반 직장 내에 또 성희롱으로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상설 시장의 2차 점주로서 지원했던 지원자거든요. 이 더본코리아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의 면접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어떤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이나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것은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고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다라고 봐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분은 분명한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시고 목격자가 이러한 목격 진술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도 입장이 나왔는데 최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그 더본코리아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 해당 직원, 그 부장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현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 위법 사실이 그 확인이 된다면 이 또한 이제 엄중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를 이건 즉각적으로 할 수 있죠. 위법 사실이 없는지 여부는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김유진 아나운서 영상으로 봤지만 그동안에 백종원 대표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만 켜면은 계속 나올 정도로 맞아요. 방송 출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연예 방송보다는 사실 뉴스에 더 많이 오르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먼저 설 연휴쯤에 백 대표가 판매하는 백햄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높은데 이게 돼지고기 함량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판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 볼카츠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가 함량 부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더본코리아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 중에 재료 일부가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 일로 원산지 표기 위반 혐의로 결국 형사 입건되기도 했었고요. 또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워낙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면서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결국은 직원 술자리 면접 논란까지 또 한 번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고은 변호사님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이미 판단이 어느 정도 행정적 절차가 끝난 것 같고 형사 입건하고 고발당한 거는 아직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입건됐다라는 말은 아마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 벌금 정도 보통은 나오는 것이 사실은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가 사실 뭐 산불 지원에도 나가고 뭐 식사 봉사도 하고 좀 실추된 이미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명의 부장이 이런 비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과연 예상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백종원 대표가 기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백종원 대표도 1억 원을 기부했고요. 아내죠. 소유진 씨도 3천만 원을 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 안동시에 위치한 이 중학교 무료 급식소에서
8,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 이재민뿐만 아니라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또 식사까지 책임지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이동 배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로 또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도 또 저희가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동안 백종원 대표가 이미지가 좋았다는 건 그만큼 뭐 선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의미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최 변호사님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 흑백 요리사라고 굉장히 인기가 끌었던 요리 경연 프로인가요? 근데 2를 촬영을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청자였는데 예. 아무래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심사위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예. 사실 그 지금 술자리 논란, 면접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백종원 대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더본 코리아와 관련된 구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 이게 김수현 씨 사건에서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 이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 뭐 위약금 이런 거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김수현 씨의 잘못이다라고 대중들이 보고 있고 김수현이라는 배우 자체의 이미지의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가 모델로 된 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백종원 대표가 어떤 뭐 술자리를 네, 간다 예, 그런 건 예. 아니기 때문에 더번 코리아 소속 직원의 잘못을 백종원 대표의 또 과실 내지는 고의로 봐서 위약금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히는 백 대표 주변에서 이제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또 백종원 대표가 어떻게 또 돌파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사람 있죠. 전성배 씨인데 어제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갑자기 나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1억 받은 건 뭐로 해주는 겁니까? 돈 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윤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전 축구 선수인 이천수 씨입니다. 예. 네, 이천수 씨가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이 알려진 건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이 오간 현장에 건진법사와 가까운 사이인 이천수 씨가 있었고 청탁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목격한 거를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여기 이천수 씨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에 이천수 씨를 뭘 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단 이천수 씨가 봤다고 하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청탁을 받은 건진 법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하는 걸 봤다라고 진술했는데요.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이라는 이름이 뜨는 걸 봤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다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뒷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봉투에 담은 돈을 법당 불상 앞에 놨다고 진술하면서 예. 액수도 1억 원이라고 상세히 말을 했는데 이 진술이 청탁했던 예비 후보 측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천수 씨는 당시 법당의 자리 배치도까지 그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냥 이천수 씨의 이제 진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원래 이런 거 진술을 따질 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일관성 뭐 이런 거들을 따지는데 이 정도면 글쎄 증거로서 효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적 증거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이 사건에서는
CCTV나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예. 따라서 인적 증거까지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오가는 과정,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어떤 내용의 혜택을 부여했느냐까지도 이 목격자일 수 있는 이천 선수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적 증거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효력이 있는 인적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판 과정 중에 이천 선수의 조서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입니다. 예.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증죄의 선서까지도 하고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은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는데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고 또다시 허위 증언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재판부는 볼 것이기 때문에 예. 이천 선수가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하게 유력한 인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제가 반대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좋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일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예. 특히나 그 공천과 관련된 문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 이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청탁금 1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준 사람이 건진법사 말고 또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건진법사가 돌려준 게 5천만 원이고요. 예. 이 둘 사이를 이어줬던 사업가가 2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수 씨가 통화하는 걸 봤다라고 진술했던 윤한홍 의원의 이 보좌관이 3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예. 한 보도에 따르면 돈을 돌려주고서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또 계좌 내역 등이 모두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 의원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모르는 일이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판을 간다고 하면은 이게 공방은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아까 좀 참고인 조사도 있었고 참고인 진술도 있었고 지금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변명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실무상 제 경험상 보면은 이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게 이천수 씨가 이번에도 저희가 깜짝 놀랐지만 저번 총선에서도 맞습니다.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천수 씨가 22대 총선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당시 여러 유세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후보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냥 이게 도와준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한 몸처럼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같이 현장을 돌다가 밤늦게 같이 퇴근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선거 국면에서 연예인들이 후보를 지원하는 일은 있었죠. 왕왕 있죠. 네, 그렇다고 예. 해도 이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적은 드물어서 예.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 왜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을까요? 이천수 선수가 사실 원희룡 전 장관과 2016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2016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활동을 했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선수가 2002년 이 월드컵 멤버들이랑 같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때 당시 때 학교에 가서 선수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 원희룡 후보를 만났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이 축구 관계자들도 이천 선수 이런 의견 냈다라고 해요. 선수들이 매번 따뜻한 동남아로 가서 전지훈련하는데 한국에는 따뜻한 제주도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등등 건설적인 조언들을 했는데 원 전 장관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천수 선수의 지역 인천 계양을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이다 라면서 2016년부터 계속되었던 이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전현무 씨하고 가수 보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지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떤 라이브 방송이었는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박나래하고 사귄다는 인터넷 뜨는데 진짜로 사귀나요라는 거는 안 사귈 것 같아.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사귈 수가 없어. 왜요? 박나래 아까워? 아니, 오빠가 아까워. 괜찮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관없죠. 제가 나 혼자 산다에 만약에 나간다 어허? 하면 어허? 전현무 집을 털 겁니다. 왜냐? 더러워요. 자, 이미 많은 소통을 한 것 같고 저 회사 뒤집혔어요. 자, 이사님이 지금 술 취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 뭐. 저 영상이 뭐 저희처럼 이런 방송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5일에 전현무 씨의 집에서 네, 보아 집에서. 씨와 함께 이제 했던 라이브 방송 영상을 예. 방금 보셨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고됐던 방송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보면 좀 논란을 끌었던 것이 보아 씨가 전현무 씨에게 기대거나 얼굴을 뭐 서슴없이 만지거나 이렇게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예.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은 사이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쏟아진 겁니다. 두 사람의 방송은 결국 소속사 측에서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소속사에서요? 급하게, 네, 맞습니다. 아까 막 어디서 전화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급하게 중단이 됐고요. 현재 저 라이브 방송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저 영상만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인연이 네. 좀 있나 봐요.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같은 SM 계열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으로 좀 접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스킨십이 뭐 논란이 되느냐 다른 부분이 혹시 더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보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라이브 사실 제가 또 보고 있었거든요. 보는데 네, 예. 댓글로 박나래 씨랑 사귀냐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박나래 씨? 네, 그래서 예. 전현무 씨가 그 댓글을 읽으면서 박나래 씨랑 사귄다는데 진짜로 사귀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보아 씨가 안 사귈 것 같다. 오빠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나래 씨의 의문의 일패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고 아니 그 자리에 없는 박나래 씨가 왜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발언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계속해서 저도 그 라이브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게 누가 봐도 만취한 것 같은데 자꾸 술 취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희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지금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누가 봐도 술에 취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연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는 취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좀 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조금 보기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비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박나래 씨를 조금 폄하하는 것 같은 뉘앙스 이런 거 불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 그래도 뭐 술김에 한 말인데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음주 상태에서 이게 방송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네티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적인 공간에서라도 어떤 그 공간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좀 비난하는 여론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편 그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나 음주 상태에서 가볍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옹호를 좀 해줄 그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결국 보아 씨가 사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보아 씨가 어제 공식 팬 커뮤니티에 본인의 모습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특히 박나래 씨를 또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나래 씨가 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오늘 라디오 일정이 있었는데 불참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뭐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박나래 씨가 이 일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어서요. 그렇죠. 그냥 예.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라는 것이 뭐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이 바로 보아 씨는 아까 자신의 공식 팬클럽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반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해명이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래요? 부분을 두고 아니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잘못을 했는데 보아 씨는 또 이렇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전현무 씨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느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 안철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안철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제가 옳은 길이다라고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던 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하신 그 프레임은 뭐 100%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걸로 모인다고 봅니다.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레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첫 영상으로 김문수 장관의 이임식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 되나요? 김문수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문수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했어요. 탄핵에 반대했었고요. 그러면 출마 시기를 두고 시점을 조금 고민을 했을까요? 출마 시점 고민했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그렇죠. 해오셨는데 예.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뭐 말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비판의 화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죠, 뭐. 그래서 어제 조금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인가요? 출마해야 된다. 지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장관님의 지지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대선 주자로 뭐 언급이 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부상했죠.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가장 윤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야당 의원이 호통을 쳤을 때 그때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그것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저 사람을 찍어야겠다. 저 사람을 대안으로 내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때는 1월 달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오히려 앞섰다라는 보도도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 신압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자기 지지층이 별로 없으니 그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출마의 정당성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그 김채국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서 김문수 장관이 혼자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홍 의원님, 이런 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뭐 흔하진 않은데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뭐 저 상대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지지층의 어떤 그 상황 예.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층이 몰려 있고 그 탄핵당한 대통령에 의해서 차기 대권 후보자가 낙점받으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체자 비슷하게 지금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땡큐입니까? 네, 저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예. 이번만 때문에 최근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형성했던 이미지가 매우 그 강성 보수층에 어필을 해왔죠. 예. 노동 관련 강성 발언도 있었고, 뭐 특히 장관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 그리고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도 대정부 질문할 때 김구 주석에 대해 그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국적이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매우 강성 지지층이 어필하는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김정혁 그 최고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안 일어섰다가 아니라 1년에 쭉 행동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극우 지지층한테 어필이 된 거죠. 저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당 내 여당이 아니죠 이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 1등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그 레이스를 할 것 같고. 내일 뭐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는 보수 지역에서 1등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은 비단 김문수 장관 말고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대선 본선에서 유리한 것이냐? 그 평상시에도요. 예. 후임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전임자인 대통령과 항상 차별화를 해왔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뭐 갈등 이런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도 알고 봤더니 6.29 선언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한 걸로 하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알았죠.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았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분 사이에서도 사실은 낙점을 해줘서 비슷하게 되셨지만 그 뒤에는 갈등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대통령은 새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유권자들,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어떤 국민도 내가 뽑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아바타 내지는 그 허수아비 꼭두각시를 뽑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더구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의 후광에 기대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래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제 대구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님이 그 오늘 워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을 두고요 탈레반이라고 표현을 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주술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외로운 늑대란 이제 소위 그 뭐 아니면 이제 그 여의도 내에서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독고다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어떤 세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인기, 개인 역량으로 그 당 대표도 되고 또 대선 후보도 했던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이제 모두까기 모드죠. 그러니까 이제 다 돌려가면서 이제 모두 비판하는 거예요. 모두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시장이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제일 라이벌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 왜냐하면 지지층이 중첩되어 있는 사람이 그 김문수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 가장 오른쪽에 또는
그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했을 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집중적인 타겟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 김문수 장관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지지층하고는 본인의 지지층은 중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경쟁 대상을 김문수 장관으로 보고 있는 상황. 거기서 김문수 장관을 넘어서지 못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지지층이 겹치시는 것 같아요. 겹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적절한 뭐랄까 공격, 비판 이런 건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표현의 수위가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가는 거. 예를 들면 문수 형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아니면 탈레반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형이라고 부르면서 뭐 탈레반이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를 책임 총리 시켜주면 내가 한동훈을 뭐 혼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신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런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저런 식의 표현들이나 말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변명을 하나 해보겠어요. 저는 워낙 그 오랫동안 그 인연이 있어서 홍준표 시장은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뒤끝은 없습니다. 말만 딱 저렇게. 그리고 또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친하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화를 못 낼 겁니다. 만나면 또 언제 그런 말이냐는 듯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묘한 장점이면서 약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워낙 저분이 저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면 의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 이미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한 막말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심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홍준표 시장이 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저분이 또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정치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 이게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제가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잖아요.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친화력이고 뭐 할 말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단점의 이미지는 너무 좀 과하다.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윤석열 그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에 대한 그 굉장히 냉원탕을 갔다 왔잖아요. 윤 대통령 관계가. 한때는 아주 심하게 비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의 그 윤 대통령 지킴이처럼 할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이 그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입장 바꾸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걸 별로 부담감을 안 느껴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문수영 탈레반 그랬더니 김문수 장관이 고견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오히려 그 대응 자체를 보면서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 당권 그 대표 경선할 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을 하시는 게 크게 유효타가 많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애정의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손으로 이제 하트를 이제 그리면서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을 이제 격려하는 모습인데, 오 의원님 저런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 김문수 장관도 물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 본인이 안 나오고 다른 약간 보수적 후보를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대체자 아니냐 이런 그 정치권의 시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출신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지금 출마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뭐 충청권의 그 시장 도지사, 뭐 그다음에 수도권의 시장 도지사 등등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올드보이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밖에서 김정은 최고한테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랬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온 것도 좀 의외인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몇 분 정리될 거로는 생각은 하는데 일종의 저 안에는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일단 간을 좀 상황을 좀 보고 예. 자기 몸값을 좀 올리는 대선 후보급으로 이제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그냥 빨리 내렸을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완주를 계속 완주할 거로 보이는 분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한 10분이 넘는데 한 5분 정도로는 추려지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또 하나가 이제 쟁점이 될 게 홍준표 시장이요. 이준석 의원을 두고 단일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얘기를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 이 부분은 김종혁 최고께 여쭤볼게요. 홍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의원을 보고요.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쪽에서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단일화를 해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나를 모욕적 방법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거기에 글쎄 본인이 쫓아날 때 홍준표나 아까 가까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나는 국민의힘하고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화살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엄석대라고 얘기하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혁 최고가 말씀하신 그 엄석대라는 표현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두 분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공통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홍준표 시장님한테 제가 받아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해서 기자들한테 건데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짧은 봄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단일화를 언급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럼 이 질문은 홍 의원님께 먼저 드리고 김종혁 최고께는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엄석대 얘기하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도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과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로 좀 보고 있어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석대와 단일화한 사람, 친윤을 얘기하겠죠. 예. 흔히 얘기해서 친윤 또는 지금도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엄석대, 즉 윤석열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누가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와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김문수 장관이나 예. 또는 현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할 수 없겠죠. 예. 근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홍준표 시장하고는 관계가 괜찮아요. 이준석 의원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은 좀 애매합니다.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신당의 그 후보 여기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함께 그 단일화 원샷 단일화 하려고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다면 그런 2단계로 할 거고 그건 국민의힘의 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최소한 친윤들이 백의종군 내지는 뭐 여러 가지로 그 반성과 성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가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죠 의원이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은 굉장히 낮죠. 제가 김종현 최고께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든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한 거, 친윤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니 반윤이니 뭐 이런 거 문제 없고요. 그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박빙의 승부여서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손을 잡았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을 잡아봤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 국민의힘 너무 민주당 후보하고 격차가 많이 나서 뭐 이준석 저 대표의 개혁신당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선거 끝났네. 선거 끝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완주를 해서 나중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판에 있어서 무슨 친윤, 반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더 볼 것이다. 그럼요. 당장 내가 그럼 가담해서 이겨? 그럼 우리가 이깁시다. 손잡고. 그럼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거지. 근데 뭐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당에 들어올 리가 우리 당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살펴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했는데 홍 의원님께 이 부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안 의원은 도덕성을 뽑았습니다.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시대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뽑은 이 도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아마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표하고의 이제 차별성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저는 뭐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 필요 조건은 늘 돼요. 그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따라오는 게 정치력 또는 역량,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어떤 그 국민적 신뢰감 등등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을 평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하나만 갖고 내가 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당 안팎의 그 어떤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상 대결을 하는데요. 무당층을 상대로 한 조사가 조금 눈길을 끕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전체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누구랑 붙어도 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무당층을 상대로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무당층을 상대로 조사를 추려보면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여기가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7.2%까지는 이제 경합이라고 보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 이 무당층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좀 뭐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난공불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중도층 혹은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에 못지않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이재명, 김문수 두 분이 그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커요. 뭐냐면 김문수 장관도 이제 후보가 되시겠지만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무당층으로부터는 거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무당층이 나는 뭐 같이 못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싫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무당층,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탄핵 심판 선고 전부터 하나씩 정책도 그렇고 행보도 해왔는데 이런 무당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통계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무당층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전체 조사에서 그만큼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 또는 진보적 지지층은 표심을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결집돼 있는 상태인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들이 중도 내지는 무당파층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심은 이재명 대표한테 표는 못 주겠는데 이런 성향의 분들이 아직 그 보수 표심은 결정하지 못하고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보수층인 거죠. 얘기하는 중도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의힘도 딱히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양자 대결에서 저 정도 차이가 나왔을 때 뭐냐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양장 지지층을 뺀 중도층은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으로 이미 흡수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이 지금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딱히 마음을 주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표는 줄 생각은 없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도층이 무당파층으로 많이 분류돼 있는 거죠. 또 하나 김종혁 씨께 여쭤. 무당층의 조사를 보면은 뭐 유시민 전 의원이나 뭐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은 일단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수 지지층들이 본선까지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거든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그런 두 번째잖아요, 벌써.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그 쫓겨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열정이랄까 격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좌우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좀 가라앉고 나야 제대로 된 어떤 우리 그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같은 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에 막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때문에 안 된다고 지지 시위를 벌였는데 탄핵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좀 그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이 경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선 2달도 안 남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 유권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 더요.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 차출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 뭐랄까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고 내 마음 어디다 둘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때는 63%나 되는 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했던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실망감이 있었던 거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뽑아준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아니면 제3의 후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갈망 이런 게 한덕수 총리가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뭐 과거에 우리가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를 한번 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보궐 비용의 금액을 얘기하면서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 보고 홍 의원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했다는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흠나가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오른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글쎄요, 홍 의원님 보시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공세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저야 뭐 당연히 저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번 탄핵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 그 대통령 지금 보궐선거 하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는 책임론이고 또 하나는 정치 공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상 예. 국민의힘의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 당연히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일부는 그래 책임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게 맞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이 적극 지지층은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선 국면까지 저게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좀 우원식 의장 관련해서 개헌 관련한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에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SNS에 막 이제 그 사실이 아닌 얘기가 떠돌면서 이제 저게 증폭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그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일요일 날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한 거는 정말 좀 예상 밖이었어요. 저도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개헌이라는 게 지금 한 5, 60일 만에 그 뚝딱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얘기한 건 이번 15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어떤 흐름을 아는 사람은 개헌론이 지금 여야 합의도 그러니까 국민의 여야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치하기도 어려운데 국민의힘 내부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개헌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를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다만 저런 이제 그 원색적 비난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가 좀 있는 게 우원식 의장이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은 내각제, 내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회에서 의원들이 나는 개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면 되는데 너무 소위 얘기해서 자극적인 표현. 뭐 제가 입에 담기 좀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해서 우 의장을 비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인데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그 수준 낮은 비난을 해서 국회의 권위,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어떤 의원 전체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재욱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사실 몇 년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성추행 혐의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우리가 규칙사유구였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는데도 다 후보를 냈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떤 정당이든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비상계엄을 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이번 사태가 우원식 그 국회의장님과 관련해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원식 의장님이 약간의 욕심을 낸 게 있어요. 네. 내가 개헌을 한 그런 역사적인 의장으로서 남고 싶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대통령 선거가 5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그 일정을 개헌 일정을 그 진행시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분노가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어디 감히 뭐 이런 거죠. 한때는 그 비상계엄 전국에서 호감도 1위의 정치인이기도 맞아요. 부상했던 그런 우원식 원장에 대한 그 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 경계심 이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요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헌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졸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그 다음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 겁니다. 그래서 다음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또는 한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합의해서 그때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